이 아이. 귀 뒤에 있는 이 점, 나랑 똑같잖아. 서윤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서울 하늘 아래 가장 높은 곳에 살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 있던 한강그룹 강진혁 회장.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졌으나 단 하나 자신의 핏줄만은 가질 수 없다는 불치의 선고가 그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6년 전 그는 그 가혹한 진단서를 들고 첫사랑 서윤을 밀어냈습니다. 나 같은 놈 만나서 평생 자식도 없이 살래? 제발 내 인생에서 떨어져 나가. 그 독설이 서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줄 알면서도 그는 그것이 사랑이라 믿으며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길을 잃고 흘러든 낡은 재래시장 골목에서 진혁은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먼지 날리는 분식 트럭 옆 컵떡볶이 하나를 정답게 나눠 먹는 쌍둥이 남매의 얼굴, 그 아이들의 눈매와 오뚝한 콧날, 그리고 자신의 것과 똑같은 자리에 박힌 작은 점을 본 순간 수천억 자산가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진혁은 젖은 비린내가 진동하는 시장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아이들의 작은 손을 붙잡고 참아왔던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살아있었구나. 내 새끼들이 살아있었어. 하지만 6년 만에 마주한 서윤의 눈빛은 따스한 봄날이 아닌 차가운 얼음장 같았습니다. 과연 누가 이들을 갈라놓았으며 재벌가 깊숙한 곳에서 조작된 불임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피보다 진한 그리움과 그보다 더 지독한 배신이 뒤섞인 시장 골목의 기적이 지금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해 주시면 재밌는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강그룹 회장실의 높은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오후였습니다. 강진혁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빼곡히 적힌 검사 수치들과 맨 아래 굵은 글씨로 박힌 불치라는 단어가 진혁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주치의가 안쓰러운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재검사 결과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현재 의학 수준으로는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진혁은 대답 대신 턱근육을 불끈거리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차갑게 식은 손끝으로 서류 모서리를 집어들더니 다음 순간 그것을 책상 저편으로 거칠게 내팽개쳤습니다. 종이 뭉치가 공중에서 비참하게 흩날리다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주치의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챙겨 회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무려 6년이었습니다. 6년 전 바로 이 저주 같은 진단 때문에 진혁은 첫사랑 이서윤의 손을 잔인하게 놓았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의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진혁은 당시 서윤에게 단 한 줄의 편지만을 남긴 채 비겁하게 숨었습니다. 나와 함께하면 너는 평생 아이 없이 살아야 해. 그러니까 제발 떠나.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모진 말을 듣고도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진혁의 손에서 편지를 낚아채듯 받아든 채 미련 없이 몸을 돌렸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인연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뿌옇게 흐려 있었습니다. 진혁은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치고 비서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문을 닫는 순간 조용한 차 안에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사회 의장의 번호를 확인한 진혁은 그대로 조수석에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곧이어 날카로운 엔진 소리와 함께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 외곽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할 만큼 꽉 막혀 있었습니다. 진혁은 내비게이션조차 켜지 않은 채
핸들을 꺾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어디인지조차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미로 같은 골목을 헤매고 돌다 보니 어느새 낡고 북적이는 재래시장 입구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진혁은 멍한 눈으로 차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울긋불긋한 천막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비릿한 생선 냄새와 고소한 부침개 기름 냄새가 차 안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진혁은 홀린 사람처럼 차에서 내렸습니다. 값비싼 맞춤 양복을 입은 남자가 시장통을 걷는 모습이 생경했지만 진혁은 주변의 시선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인파를 헤치고 골목 깊숙이 들어가자 낡은 분식 트럭 한 대가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트럭 옆면에는 빛바랜 파란 페인트 위로 서윤내라는 손글씨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진혁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그늘진 처마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빠, 나 배고파. 작고 맑은 아이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진혁이 고개를 돌리자 트럭 앞 플라스틱 의자에 쌍둥이로 보이는 아이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5살 남짓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습니다. 둘은 작은 손으로 컵 떡볶이를 꼭 쥔 채 다정하게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하람아, 천천히 먹어. 자, 하늘이 너도 한 입 먹어봐. 남자아이가 컵을 정성스럽게 기울이며 동생의 입에 떡볶이를 넣어 주었습니다. 진혁은 처음엔 그저 무심히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진혁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깊고 선명한 눈매와 오뚝한 콧날이 거울을 보는 듯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진혁은 자석에 이끌리듯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남자아이의 왼쪽 귀 끝에 박힌 작은 점을 발견하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말도 안 돼. 진혁은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왼쪽 귀 끝을 더듬었습니다. 정확히 똑같은 자리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최신형 스마트폰이 바닥으로 떨어져 액정이 나갔지만 진혁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6년 전의 기억으로 하얗게 타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서윤을 모질게 내쫓던 그 밤, 아무 말 없이 돌아서던 서윤의 가녀린 뒷모습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트럭의 낡은 커튼이 젖혀졌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이서윤이었습니다.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손등으로 훔치며 서윤이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아이들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벌써 다 먹었어? 많이 매웠지? 서윤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낮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진혁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릎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차를 향해 돌아서려던 발걸음은 멈췄고 그대로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던 상인이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진혁의 세계에는 오직 저 두 아이뿐이었습니다. 하람이 낯선 아저씨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작은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이며 참아왔던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흐흑하. 굵은 눈물방울이 시장 바닥을 적셨습니다. 하늘이가 겁에 질린 듯 오빠의 소매를 꼭 붙들었습니다. 오빠, 저 아저씨 왜 저래? 무서워. 그 소리에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혁과 눈이 마주치는 찰나 서윤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가운 석고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서윤은 비명을 지르듯 트럭에서 뛰어내려 아이들을 자기 등 뒤로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당장 비켜. 서윤은 옆에 있던 물바가지를 집어들어
진혁의 발 앞에 세게 내던졌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며 진혁의 명품 구두와 바짓단을 적셨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지만 진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두 팔을 벌려 아이들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은 채 서슬퍼런 눈으로 진혁을 쏘아보았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죽어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 서윤의 눈에는 슬픔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증오로 가득 찬 견고한 벽뿐이었습니다. 진혁은 바닥에 떨어져 깨진 핸드폰을 주워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나야. 지금 당장 이서윤의 지난 6년 기록 싹 다 긁어모아. 병원 기록은 단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진혁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갈라져 있었습니다. 수행비서는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리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보고서는 정확히 2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진혁은 차 안에서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6년 전 파혼 직후 서윤이 혼자 산부인과를 찾았던 날짜가 보였습니다. 임신 확인 그 뒤로 이어지는 고단한 도피의 기록들. 대구, 전주, 여수, 부산까지. 그리고 5년 전 낯선 지방병원에서의 쌍둥이 출산 기록. 보호자란에는 차갑게 없음이라는 2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윤이 이 자식이. 진혁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차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유리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가고 손등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왔지만 진혁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내렸던 박 박사, 그리고 그 배후에 있을 사촌 형 태윤. 모든 것이 조작이었다면 자신이 서윤에게 저지른 짓은 씻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에 진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서윤의 단칸방 창문에 희미한 불빛이 켜지자 진혁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손에는 법무팀이 밤을 새워 준비한 친자 확인 절차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잠기지 않은 문이 열리며 서윤이 나타났습니다. 진혁을 발견한 서윤의 눈매가 날카롭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또 당신이야? 대체 원하는 게 뭐야? 진혁은 대답 대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윤은 서류를 낚아채 한 장씩 넘기더니 이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종이를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찢긴 종이 조각들이 진혁의 얼굴 위로 비참하게 흩뿌려졌습니다. 이딴 종이 쪼가리로 뭘 어쩌겠다고? 우리 애들 근처에 얼씬거릴 생각 마. 서윤은 방 안을 향해 엄하게 소리쳤습니다. 하람아, 하늘아. 입을 꼭 뒤집어 쓰고 절대 나오지 마.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진혁은 새벽 공기 속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굽혀 젖은 바닥에 떨어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줍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냉기에 젖어 들어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비서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장 입구 상가 건물, 오늘 안으로 전부 매입해. 진혁은 서윤의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빛은 꺼지지 않았고 진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는 골목 끝에 엔진을 끄지 않은 수상한 차량 한 대가 멈춰 서 있는 것을 본 진혁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진혁은 번호판을 찍어 보안 팀에 전송하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장 골목의 아침은 그렇게 폭풍 전야처럼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매입한 건물 1층 구석에 야전 침대 하나가 놓였습니다. 강진혁은 그 위에서 눈을 뜨고 일어나 창문 너머로 서윤네 트럭을 확인했습니다. 트럭 문이 열리며 서윤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진혁은 재킷을 걸치고 건물 밖으로 나섰습니다.
서윤이 리어카에 가스통을 옮겨 싣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말없이 다가가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서윤이 눈을 치켜뜨며 손잡이를 낚아챘습니다. 손 치워. 진혁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무거워. 서윤이 리어카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진혁이 따라 당겼습니다. 두 사람이 손잡이를 사이에 두고 잠시 맞섰습니다. 서윤이 먼저 손을 놓았습니다. 뒤돌아 트럭으로 걸어가면서 내뱉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 진혁은 리어카를 밀며 서윤의 뒤를 따랐습니다. 골목 상인들이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양복 바지에 구두를 신은 남자가 리어카를 미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진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트럭을 장터 자리에 세운 뒤 서윤은 안쪽에서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은 트럭 옆에 서서 하람과 하늘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조금 뒤 단칸방 문이 열리며 하람이 하늘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두 아이는 진혁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람이 하늘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진혁은 그 자리에서 쭈그려 앉아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하람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오빠 어제 울던 아저씨야. 하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왜 어제 울었어? 진혁은 입술을 움직였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잠시 후 짧게 대답했습니다. 반가워서. 하람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표정이 진혁의 어린 시절 사진과 너무 닮아 진혁은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그날 오후 트럭 앞에 작은 종이 봉투 2개가 놓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입는 것과 비슷한 활동복이 아이들 치수에 맞게 접혀 들어 있었습니다. 고급 브랜드 로고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수수하고 편해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서윤이 봉투를 발견하고 진혁에게 눈길을 주었습니다. 진혁은 트럭 건너편 처마 밑에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윤은 봉투를 열어보고 한참 있다가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강그룹 이사회 회의실에는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강태윤이 자리에 앉아 서류 한 장을 이사들에게 돌렸습니다. 서류에는 회장 직무 회의만이라는 제목이 박혀 있었습니다. 태윤이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이 비서에게 연락도 없이 시장 바닥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강그룹의 수장이 할 짓입니까? 이사 한 명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확인된 겁니까? 태윤이 테이블 위에 사진 몇 장을 펼쳤습니다. 진혁이 리어카를 미는 모습, 시장 바닥에서 종이 조각을 줍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기업 신뢰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사회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서윤이 트럭 문을 닫고 있을 때 낯선 남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양복을 입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한 명이 서윤 앞에 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시면 압니다. 아이들 학비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서윤이 봉투를 받지 않고 물었습니다. 누가 보냈어요? 남자가 봉투를 서윤의 앞치마 주머니에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한 곳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떠나시면 됩니다. 서윤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남자의 가슴팍에 내던졌습니다. 꺼져요. 남자가 한 발 더 다가서려는 순간 골목 어귀에 세워진 차 안에서 카메라 셔터가 연속으로 눌렸습니다. 진혁의 보안팀이 원거리에서 전 장면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이 트럭 뒤편 창고에서 재료 상자를 꺼내다 진혁을 발견했습니다.
진혁이 상자를 받아들려 하자 서윤이 먼저 팔을 뻗어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진혁에게 돌아섰습니다. 내 형이 어젯밤에 사람을 보냈어.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아이들한테 손 댄다고 했어. 내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진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윤은 시선을 내리깔며 말을 이었습니다. 경고하는 거야. 네가 여기 있는 게 아이들한테 위험하다는 거. 진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더 여기 있어야 해. 서윤이 눈을 들어 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닫았습니다. 상자를 들고 트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진혁은 그날 오후 그룹 내부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수개월 동안 모아온 파일이 열렸습니다. 태윤의 계열사 자금이 유령법인으로 흘러들어간 기록, 외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세탁된 내역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진혁은 파일을 닫고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윤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연락할 수 있는 사람 추려. 잠시 후 비서실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느 선까지 쓰실 겁니까? 진혁이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손 못 대게 하는 선. 그날 저녁 이후로 태윤의 신복들이 시장 주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혁의 경호원들과 외제차들이 시장 입구를 오가기 시작하자 상인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집 아주머니가 서윤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솔직히 말해. 무슨 일이야? 우리도 장사를 해야 하는데 저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 손님들이 무서워서 못 와.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진혁이 그 말을 듣고 상인회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사무실에 마주 앉아 진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불편을 드렸습니다. 시장 발전 기금으로 쓰실 수 있도록 돈을 내겠습니다. 상인회 회장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진혁이 잠시 멈추다 말했습니다. 서윤 씨 트럭 주변 10걸음 안으로는 외부 차량이나 낯선 사람이 못 들어오도록 상인분들이 도와주십사 하는 겁니다. 상인회 회장이 진혁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테이블을 손으로 한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그 아이 여기서 오래 장사했어요. 아이들도 우리가 다 봤고. 알겠소. 그날부터 상인들은 자연스럽게 서윤의 트럭 주변을 오가며 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쳤습니다. 닷새가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하람이 진혁이 트럭 바닥을 청소하는 모습을 한참 지켜보다가 구석에 세워진 작은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진혁 옆에 서서 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이 하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람은 진혁을 보지 않고 바닥만 열심히 쓸었습니다. 하늘이가 트럭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외쳤습니다. 나도 할래. 진혁이 구석에서 걸레 하나를 꺼내 하늘에게 건넸습니다. 하늘이 걸레를 받아들고 트럭 문짝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트럭 안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등을 돌린 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이사회 결의안이 진혁에게 정식 송달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봉투를 뜯자 안에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친자 관계를 공식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회장직에서 영구 제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혁은 서류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혁은 서윤의 트럭 앞에 섰습니다. 서윤이 재료를 손질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혁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진혁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나쁜 사람들이 계속 접근하고 있어. 공식 검사 결과가 나와야 아이들 이름을 지킬 수 있어. 부탁하는 거야.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트럭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하람과 하늘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두 아이 앞에 쭈그려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랑 같이 병원 가야 해. 무서운 거 아니야. 알겠어. 하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 서윤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윤이 일어서며 진혁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언제야? 진혁이 대답했습니다. 내일 새벽. 서윤이 앞치마를 벗으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진혁은 태윤의 방해를 막기 위해 그날 밤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가짜 샘플 운송 차량 세대를 각각 다른 방향으로 출발시키기로 했습니다. 진혁과 서윤, 아이들은 시장 배달 오토바이를 이용해 따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시장 골목 어귀에 오토바이 한 대가 섰습니다. 진혁이 시동을 건 채 기다렸습니다. 서윤이 하람과 하늘의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진혁이 아이들을 앞뒤로 태웠습니다. 서윤이 마지막으로 올라타며 진혁의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진혁은 앞을 보며 출발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새벽 도심을 달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례로 지나쳤습니다. 서윤은 진혁의 등에 이마를 살짝 기댔습니다. 눈을 감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있었습니다. 병원 지하 통로로 진입하는 입구가 보였습니다. 진혁이 속도를 줄이며 골목 안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병원 지하 통로는 형광등 불빛이 낮게 깔린 좁은 복도였습니다. 진혁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앞장서고 서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발소리가 복도 벽에 울렸습니다. 검사실 앞에 도착하자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혁이 신뢰하는 검사소장이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회장님.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람이 주사기를 보고 서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아파. 서윤이 하람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금방 끝나. 엄마가 옆에 있을게. 하늘이 눈을 질끈 감으며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렸습니다. 진혁이 하늘의 반대쪽 손을 슬며시 잡았습니다. 하늘이 눈을 감은 채로 진혁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체열이 끝났습니다. 검사소장이 샘플을 들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진혁과 서윤은 아이들과 함께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람이 의자 위에서 발을 앞뒤로 흔들며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검사해? 진혁이 잠시 하람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너희랑 아저씨가 닮았는지 확인하려고. 하람이 진혁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닮았어. 하늘이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닮았어. 서윤이 시선을 창문 쪽으로 돌렸습니다.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대기실 시계가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진혁은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윤은 꼿꼿이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아이들이 서로 기대어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사실 안쪽 모니터실이었습니다. 서버실 한쪽 구석, 노트북 화면 앞에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는 검사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되는 경로가 열려 있었습니다. 남자가 마지막 키를 누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검사소장이 대기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한 듯 검사 결과지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검사소장이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진혁이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찍힌 두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불일치. 진혁의 손이 종이를 쥔 채 굳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로비 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대기실 문이 3개 열렸습니다. 강태윤이 양복깃을 바로 하며 들어왔습니다. 뒤로 기자 4~5명이 카메라를 들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태윤이 카메라를 향해 돌아서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한강그룹 회장이 출처 불명의 아이들을 내세워 후계 구도를 조작하려 했습니다. 오늘 유전자 검사 결과로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서윤과 아이들을 향해 밀려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어머니 맞습니까? 재벌가를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닙니까? 하람이 눈을 뜨며 서윤을 끌어안았습니다. 하늘이 귀를 막았습니다. 서윤이 두 아이를 가슴에 끌어당겼습니다. 태윤이 서류 봉투를 꺼내 기자들에게 넘겼습니다. 봉투 안에는 서윤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서윤, 전국 각지를 전전하며 여러 남성을 상대로 금전을 요구한 전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이번에는 재벌가의 회장을 표적으로 삼은 것입니다. 서윤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하람이 고개를 들어 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혁이 태윤에게로 걸어갔습니다. 태윤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 2명이 진혁의 양팔을 잡아챘습니다. 진혁이 팔을 뿌리쳤지만 경호원들이 팔을 비틀어 뒤로 젖혔습니다. 진혁이 이를 물었습니다. 이거 다 조작한 거야. 서버에 손 뗀 거 알고 있어. 태윤이 진혁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어. 가져와봐. 그때 복도 저쪽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 회장이었습니다. 태윤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노 회장은 서윤을 보자마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서윤의 손에 들린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안에 물건들이 쏟아졌습니다. 노 회장이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 앞길을 망쳐놓더니 이제 와서 무슨 수작이야. 이 불려우 같은 게. 서윤이 아이들을 꼭 안은 채 바닥에 쏟아진 물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몸을 숙여 물건을 주우려 했지만 노 회장이 발로 가방을 밀어냈습니다. 노 회장이 준비해온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태윤에게 진혁의 모든 경영권을 넘기는 서류였습니다. 볼펜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서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두 아이의 머리를 감쌌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수사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태윤의 법무팀이 미리 준비해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명이 서윤에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이서윤 씨 사기 미수 혐의로 임해 동행 요청합니다. 하람이 서윤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어디가? 서윤이 하람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금방 올게. 진짜야. 하람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수사관이 서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윤이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 서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았습니다. 수사관을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른 쪽에서 낯선 여자 2명이 아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얘들아, 선생님이랑 잠깐 가자. 하늘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진혁이 경호원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팔이 뒤틀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낯선 여자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진혁이 두 아이를 낚아챘습니다. 하람을 한쪽 팔로 들어 올리고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호원들이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진혁은 복도 반대편으로 뛰었습니다. 비상구 표시등이 보였습니다. 계단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3칸씩 내려갔습니다. 하람이 진혁의 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하늘이 발이 계단에 닿을 틈도 없이 끌려 내려갔습니다. 지하 1층, 지하 2층, 주차장을 가로질러 반대편 출구로 빠져나왔습니다.
골목이었습니다. 진혁이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시장 동쪽 끝 창고, 열쇠는 문 위에. 진혁은 아이들을 데리고 골목을 달렸습니다. 그 시각 유치장이었습니다. 서윤은 차가운 철창 앞에 서서 벽에 걸린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스 화면에 진혁과 아이들의 이름이 자막으로 흘렀습니다. 회장, 아이들 데리고 도주. 서윤이 철창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경찰관이 채널을 돌렸습니다.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그 채널 그대로 둬요. 경찰관이 서윤을 힐끔 보고 채널을 다시 돌렸습니다. 서윤의 이마가 철창에 닿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뉴스 화면 속 기자가 말했습니다. 폐가에 은신 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정신 이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서윤이 철창에 이마를 한 번 더 박았습니다. 그 시각 진혁이 도착한 폐가였습니다. 창문 없는 방 안이 어두웠습니다. 진혁이 핸드폰 불빛으로 방 안을 살폈습니다. 먼지 쌓인 장롱, 찢어진 벽지, 구석에 물이 새는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람이 진혁의 팔에 매달리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자야 해. 진혁이 하람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돼. 하늘이 진혁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는 진혁이 하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데리러 갈 거야. 새벽 1시였습니다. 폐가 담장 밖에서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금속을 두드리는 소리. 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람과 하늘을 장롱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소리 나도 나오면 안 돼. 알겠어. 장롱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혁은 구석에 놓인 깨진 유리병을 집어들고 입구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해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주먹만 한 돌멩이가 진혁의 왼쪽 관자놀이를 스쳤습니다. 피가 귀 옆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진혁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유리병을 든 손을 앞으로 뻗으며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남자 셋이 번갈아가며 달려들었습니다. 진혁은 첫 번째 남자의 팔목을 잡아 비틀고 두 번째 남자의 몸통을 어깨로 밀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의 가스 절단기가 진혁의 오른쪽 허벅지를 스쳤습니다. 바지가 찢어지며 살이 베었습니다. 진혁이 이를 물며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남자들이 물러섰습니다. 진혁은 문 앞에 서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흘러 바닥을 적셨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여러 대 들렸습니다. 남자들이 안으로 다시 들어오려다 멈추는 기색이었습니다.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진혁이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하람과 하늘이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웅크려 있었습니다. 하늘의 뺨에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하람이 진혁의 얼굴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저씨 머리에서 피나. 진혁이 손을 들어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괜찮아. 하람이 자신의 옷소매로 진혁의 머리를 누르려 했습니다. 진혁이 하람의 손을 막았습니다. 옷 버려. 하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려도 돼. 진혁은 더 막지 않았습니다. 하람의 작은 손이 관자놀이를 누르는 동안 진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폐가 마당 안쪽 하수구 뚜껑이 들려 있었습니다. 진혁은 셔츠를 찢어 다리를 묶었습니다. 아이 둘을 번갈아 등에 업으며 하수구 통로로 내려갔습니다. 천장이 낮은 통로에 빗물이 발목까지 차 있었습니다. 진혁은 몸을 낮추고 기었습니다. 하람이 등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나 걸을 수 있어. 진혁이 말했습니다. 엎혀 있어. 하람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늘이 진혁의 옷자락을 잡고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통로 끝에 철문이 있었습니다. 진혁이 어깨로 밀었습니다. 녹슨 경첩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시장 지하 창고였습니다. 판자와 빈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진혁은 창고 구석으로 기어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람이 진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이 반대편 손을 잡았습니다. 진혁은 두 아이를 양쪽에 끌어안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의 숨소리가 엇갈렸습니다. 진혁의 숨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창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낡은 점퍼를 걸친 노인이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시장 귀퉁이에서 잠자리를 해결하던 노숙인이었습니다. 노인이 창고 구석에 웅크린 세 사람을 발견하고 눈을 껌뻑였습니다. 노인이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영자씨, 이리 와봐. 잠시 후 파란 조끼를 입은 할머니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창고 안을 들여다보더니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곧이어 시장 안쪽으로 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사람 다쳤어. 애들도 있어. 창고에 사람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생선 장수 아주머니, 채소 파는 할아버지, 포장마차 주인 아저씨,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낡은 담요를 진혁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생선 장수 아주머니가 하람과 하늘을 담요로 감쌌습니다. 포장마차 아저씨가 보온 용기를 들고 왔습니다. 아침으로 끓여온 죽이었습니다. 얘들아, 이거 먹어. 하람이 수저를 받아들었습니다. 하늘이 아저씨 얼굴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그릇에 수저를 넣었습니다. 채소 파는 할아버지가 낡은 약 상자를 뒤지더니 소독약과 붕대를 꺼냈습니다. 진혁의 다리 상처에 소독약을 부었습니다. 진혁이 이를 물었습니다. 좀 따가워도 참아요. 할아버지가 붕대를 감으며 말했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을 먹는 아이들을 바라보다 진혁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명품 시계가 채워진 손목, 맞춤 셔츠 자락이 찢겨나간 자리, 평생 자신이 아래로 여겼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손을 내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진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진혁의 어깨에 얹은 담요를 여며주며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 있어요. 우리가 숨겨줄게. 진혁이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위험해지실 수 있어요.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우리가 뭘 알겠어. 그냥 아픈 사람 재운 거지. 할아버지가 붕대를 마저 감으며 거들었습니다. 서윤이 애들이잖아. 우리가 다 봤어. 이 아이들. 진혁의 목이 조였습니다. 상인들은 진혁 일행을 시장 안쪽 깊숙한 창고 방으로 옮겼습니다. 태윤의 감시망이 닿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낡은 매트와 이불이 깔렸습니다. 작은 전기 난로가 켜졌습니다. 그 시각 경찰서였습니다. 서윤은 조사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진술서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서윤이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사기 미수 공갈. 서윤은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거 태윤 씨가 만든 거 맞죠? 수사관이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서윤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명 안 해요. 수사관이 서류를 다시 밀었습니다. 서윤이 서류를 도로 밀었습니다. 2시간 뒤 서윤은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습니다. 밀려드는 태윤의 법무팀과 달리 서윤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진혁 측 변호인이 먼저 움직인 결과였습니다. 서윤은 경찰서 문을 나서자마자 골목 쪽으로 걸었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서윤 내 트럭 자리에는 검게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새 누군가 불을 질렀습니다. 서윤은 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서서 울었습니다. 생선 장수 아주머니가 다가와 서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시장 안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 아주머니를 따라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 창고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하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서윤이 방 안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하람이 서윤의 등을 손바닥으로 토닥였습니다. 진혁은 구석에 기댄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어 진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혁의 머리와 다리에 감긴 붕대를 보았습니다. 서윤이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잠시 후 낮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진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서윤이 아이들을 품에 안은 채 벽에 기댔습니다. 좁은 방 안에 네 사람의 온기가 모였습니다. 진혁이 말했습니다. 아이들 이름 반드시 찾아줄게. 내가 약속해. 서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람이 덮고 있던 담요를 진혁에게 밀었습니다. 아저씨도 덮어. 진혁이 담요를 잡았습니다. 이튿날부터 진혁은 시장 배달 오토바이를 빌려 움직였습니다. 배달 상자 안에 비서실장이 전하는 정보가 담겼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나르는 척 상자를 옮기며 진혁에게 전달했습니다. 태윤의 부하들이 시장 주변을 수색하는 시간대와 동선이 날마다 파악됐습니다. 서윤은 상인들이 빌려준 앞치마를 두르고 채소 파는 할머니 옆에 앉아 김밥을 말았습니다. 하람과 하늘은 서윤 옆에서 단무지를 손으로 집어먹으며 놀았습니다. 진혁이 오토바이를 세우고 돌아오면 서윤이 김밥 한 줄을 신문지에 싸서 내밀었습니다. 진혁이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서윤이 돌아서려다 진혁이 말했습니다. 맛있어. 서윤이 뒤통수를 보인 채 말했습니다. 단무지 많이 넣었어. 진혁이 두 번째 입을 베어 물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배달 상자 안에 쪽지를 넣어 보냈습니다. 진혁이 쪽지를 펼쳤습니다. 박 박사. 해외 아님. 경기도 외곽 사설 요양원 감금 중. 살아있음. 진혁이 쪽지를 접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세 글자를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서윤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뭔데? 진혁이 쪽지를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서윤이 읽고 진혁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진혁이 말했습니다. 데리고 나와야지. 서윤이 잠시 입술을 움직이다 말했습니다. 나도 할게. 진혁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위험해. 서윤이 진혁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아는데. 진혁은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시장 전파사 노인이 진혁에게 낡은 안테나 장비를 보여주었습니다. 창고 옥상에 안테나를 세우고 주파수를 맞추자 태윤의 통화 일부가 잡혔습니다. 박 박사가 요양원 안에서 직접 통화하는 목소리도 들어왔습니다. 진혁은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노인이 장비를 조정하며 말했습니다. 더 선명하게 잡을 수 있어. 내일 다시 해봐. 진혁이 노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서윤이 애들 많이 컸더만. 좋은 아이들이야. 사흘 뒤였습니다. 서윤이 꽃 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나섰습니다. 배달원 조끼를 빌려 입었습니다. 태윤의 저택 근처 골목에서 내린 서윤은 주택 담장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관리인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윤은 꽃 바구니를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배달 왔어요. 관리인이 안을 들여다보는 사이 서윤의 손이
출입 카드 옆 복사기 위로 지나갔습니다. 작은 복제 장치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기계가 카드 정보를 읽는데 걸린 시간은 3초였습니다. 서윤이 골목으로 돌아 나오며 진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됐어. 진혁이 문자를 받고 한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생했어. 서윤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꽃은 진짜 예뻤어. 진혁이 문자를 읽고 처음으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결전의 날을 일주일 앞둔 밤이었습니다. 진혁은 상인들과 창고 방에 둘러앉아 작전을 짰습니다. 화물차를 행사장 주변 도로에 배치하는 순서, 오토바이들이 움직이는 시간대, 할머니들이 엿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선 장수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 화물차 큰 거야. 도로 하나는 막을 수 있어. 포장마차 아저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입구 쪽. 진혁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낮게 말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잃겠어.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야. 진혁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진혁은 창고 방에서 거울 조각 하나를 들고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이 길어졌습니다. 관자놀이 상처가 딱지를 이루었습니다. 턱에 수염이 돋아났습니다. 진혁은 거울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람이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자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서윤의 팔을 베고 누워 있었습니다. 진혁은 상인들이 가져다 준 낡은 작업복을 들었습니다. 옷을 입으며 서윤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서윤이 눈을 떴습니다. 진혁이 서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서윤이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진혁이 일어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새벽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진혁은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강그룹 강당이었습니다.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가득 찼습니다. 임직원, 주주, 기자들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무대 위에는 붉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강그룹 신임 회장 취임식이라는 글자가 금박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강태윤이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짙은 감색 정장에 금 배지를 달았습니다. 조명이 단상 위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태윤이 마이크 앞에 서며 좌중을 천천히 훑쳤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강태윤 신임 회장님의 취임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태윤이 선서문을 펼쳤습니다.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당 중앙 대문이 열렸습니다.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육중한 문짝이 안으로 젖혀지는 소리. 그 뒤로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강진혁이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관자놀이에는 아문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강당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태윤이 선서문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저 사람 잡아. 경호원 4명이 통로를 막아서며 진혁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당 양쪽에서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보안팀장이 경호원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노조원 10댓명이 통로 양옆에 서며 어깨를 맞댔습니다. 보안팀장이 경호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비켜요. 경호원 하나가 밀치려 했습니다. 노조원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통로를 걸어 단상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단상 위 메인 서버 연결 단자가 보였습니다. 진혁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연결선을 꽂았습니다. 태윤이 마이크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진혁이 태윤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진혁이 태윤의 손목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을 눌렀습니다. 강당 정면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화면이었습니다. 흰 벽 앞에 앉은 남자가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였습니다.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6년 전 강진혁 회장의 검사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강태윤 부회장의 지시였습니다. 진단 서류에 들어간 수치는 모두 제가 임의로 바꾼 것입니다. 진혁 회장은 그 어떤 이상도 없습니다. 강당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이 올라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서버에 외부 IP가 접속해 데이터를 바꾸는 기록이었습니다. 접속 시각, 변경 내역, IP 추적 경로가 줄줄이 펼쳐졌습니다. 그 옆으로 태윤의 계열사에서 흘러간 자금 내역이 표로 정리되었습니다. 해커에게 건넨 금액, 날짜, 계좌번호. 세 번째 화면이었습니다. 태윤이 요양원 관계자와 나눈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태윤의 목소리가 강당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박 박사님 막아. 밖으로 나오면 안 돼. 강당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태윤이 마이크 전원 스위치를 찾아 손을 뻗었습니다. 진혁이 태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게 네가 그토록 원하던 자리야. 진혁이 태윤을 단상 가장자리로 끌었습니다. 태윤의 발이 단상 끝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진혁이 태윤의 멱살을 잡은 채 그대로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두 사람이 계단을 내려오며 부딪혔습니다. 태윤이 바닥에 무릎을 짚었습니다. 강당 오른쪽 통로에서 제복 차림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진혁의 비서실장이 사흘 전부터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수사관 하나가 태윤에게 다가섰습니다. 강태윤 씨, 증거 조작 및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태윤이 수사관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수사관 둘이 태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윤이 진혁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진혁이 태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끝이야. 수사관들이 태윤을 강당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태윤의 구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진혁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진혁이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공인 검사기관의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진혁이 서류를 카메라를 향해 정면으로 펼쳐들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입니다. 강당 뒤편에서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 파란 조끼를 입은 아주머니, 작업복 차림의 아저씨들이 양옆으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로 이서윤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람이 오른손을, 하늘이 왼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통로를 걸어 단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직원들이 한 명씩 일어섰습니다. 앞줄부터 뒷줄까지 차례로 일어서며 박수가 퍼졌습니다. 강당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진혁이 단상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서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람이 진혁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진혁이 무릎을 꿇으며 하람을 받아 안았습니다. 하늘이 진혁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진혁이 서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윤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진혁이 서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천 개의 카메라 앞이었습니다. 6년 전 내가 틀렸어. 믿지 못해서 미안해. 평생 너랑 아이들 앞에 서 있을게.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윤이 손을 내밀어 진혁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일어나.
진혁이 일어서며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강당 한쪽에서 노 회장이 이사회 의장과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 회장이 손을 들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진혁을 회장으로 제추대야 하는 결의안이었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서류를 받아들고 단상을 향해 걸었습니다. 의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사회 결의로 강진혁 회장의 직무를 즉시 복귀합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진혁은 마이크를 잡고 강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복귀 후 첫 번째 결정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와 제 가족을 지켜준 시장 상인 여러분을 위해 상생상가를 짓겠습니다. 시장 부지는 무상으로 임대합니다. 강당 뒤편에서 상인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앞치마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생선 장수 아주머니가 포장마차 아저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혁이 단상에서 내려와 상인들 앞에 섰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진혁의 등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됐어. 됐어. 잘했어. 진혁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람이 할머니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또 봐. 할머니가 허리를 굽혀 하람의 볼을 꼬집었습니다. 그래, 또 봐. 저녁이었습니다. 진혁은 회장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람이 소파 위로 올라와 진혁의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진혁이 손을 내려 하람의 머리를 쓸었습니다. 하람이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이 하람 옆으로 기어오르며 진혁의 팔을 베었습니다. 서윤이 회장실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진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윤이 들어오지 않고 문 앞에 기댔습니다. 진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들어와.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보는 거야. 진혁이 다시 하람의 머리를 쓸었습니다. 서윤이 팔짱을 끼고 문에 기댄 채 두 아이가 잠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당에서의 소란이, 시장 골목의 새벽이, 하수구 통로의 어둠이 모두 여기로 이어졌습니다. 진혁은 무릎 위에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는 한강 강변이었습니다. 진혁과 서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강물이 어둠 속에서 느리게 흘렀습니다. 진혁이 서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서윤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강 위로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한강그룹 사회 공헌팀에는 다음 날 아침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서윤네 분식의 사회적 기업 등록 지원 건이었습니다. 미혼모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예산도 함께 책정되었습니다. 서윤이 서류를 받아들고 진혁에게 물었습니다. 나한테 물어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진혁이 말했습니다. 싫어. 서윤이 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진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잖아. 내가 도울게. 서윤이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고마워. 진혁이 말했습니다. 처음 하는 말이야, 그게. 서윤이 서류로 진혁의 팔을 툭 쳤습니다. 진혁이 퇴근 후 정장 재킷을 벗어 팔에 걸치고 서윤의 새각에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윤이 쟁반을 건넸습니다. 3번 테이블. 진혁이 쟁반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님 앞에 음식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이 진혁의 얼굴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진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행복은 소리 없이 왔다가 소리 없이 흔들렸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이 계란말이를 부치고 진혁이 밥그릇을 식탁에 놓고 하람과 하늘이 수저를 나르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하람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먼저 앉을 거야. 하람이 하늘의 의자를 발로 밀며 말했습니다. 나도 먼저야. 서윤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둘 다 앉아. 진혁이 하람의 의자를 당겨주었습니다. 하람이 의자에 올라앉으며 진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 오늘 시장 가. 진혁이 하람의 머리를 쓸며 말했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 하람이 양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할머니네. 서윤이 계란말이를 접시에 담으며 웃었습니다. 진혁이 자리에 앉으며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이 접시를 식탁 가운데 놓으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람이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수저를 쥔 손이 식탁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하람의 코에서 핏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식탁보 위에 붉은 점이 번졌습니다. 하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 코피. 서윤이 행주를 집어들고 하람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하람이 눈을 끔뻑이며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눈꺼풀이 내려앉았습니다. 몸이 의자 위에서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진혁이 하람을 받아 안았습니다. 하람아. 하람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노랗게 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랬습니다. 진혁이 하람을 안은 채 일어섰습니다. 병원. 서윤이 하늘의 손을 잡고 뒤따랐습니다. 하늘이 울음을 삼키며 달렸습니다. 응급실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의료진이 하람을 침대로 옮겼습니다. 진혁과 서윤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늘이 서윤의 허리를 끌어안은 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복도 벽에 손을 짚고 섰습니다. 손바닥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진혁이 먼저 다가섰습니다. 의사가 진혁과 서윤을 번갈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간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독성 물질에 오래 노출된 흔적이 있어요. 48시간 안에 이식을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서윤의 손이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던 것을 멈추었습니다. 진혁이 말했습니다. 내가 줄게. 검사해.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이 하늘을 복도 의자에 앉히고 진혁에게로 왔습니다. 낮게 말했습니다. 괜찮겠어? 진혁이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야지.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은 2시간 뒤였습니다. 의사가 진혁을 조용한 곳으로 불렀습니다. 서윤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검사 수치가 적힌 종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간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이 상태로 기증수술을 하면 회장님도 위험합니다. 진혁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해? 의사가 잠시 멈추다 말했습니다. 수술 중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서윤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외관 수치가 그렇게 높아요. 의사가 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누군가 특정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의도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윤이었습니다. 무정자증 진단을 만들기 위해 약을 먹였던 것이 간까지 망가뜨린 것이었습니다. 서윤이 검사받겠다며 팔을 내밀었습니다. 의사가 서윤의 혈액형을 확인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희귀 혈액형입니다. 적합성이 맞지 않아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진혁이 하람이 있는 중환자실 창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 너머로 하람이 보였습니다. 기계가 하람의 숨을 돕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내렸습니다. 얼굴은 누런빛이었습니다. 진혁이 유리에 손바닥을 댔습니다. 서윤이 옆에 서서 같은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태윤의 잔당들이 움직였습니다. 회장의 건강 이상설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적대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진혁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진혁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내려놓았습니다. 눈이 하람의 병실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지분이 넘어갑니다. 진혁이 말했습니다. 나중에. 비서실장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병원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가 병원 출입구를 향해 있었습니다. 기자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아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경영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병실 밖 복도 의자에서 하람의 장난감 자동차를 두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진혁이 하늘 옆에 앉았습니다. 하늘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빠가 눈을 안 떠. 진혁이 하늘을 품에 안았습니다. 하늘이 진혁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오빠 아프지 말라고 했는데. 진혁의 턱이 굳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서윤이 복도 끝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간이식 전문의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중이었습니다. 한 명이 연결되면 수치를 읽고 끊기면 다음 번호를 눌렀습니다. 서윤의 손에 들린 수첩에는 이름과 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0번째 전화였습니다. 상대가 말했습니다. 현재 간 수치로는 기증자도 수술 중 위험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서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도 창문 앞에 섰습니다. 이마를 유리에 댔습니다. 진혁이 그날 밤 교도소 면회실에 앉았습니다. 철망 너머로 강태윤이 들어왔습니다.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진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하람이 독성 물질에 노출됐어. 네가 한 거 알아. 태윤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증명해. 진혁이 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독제 있어. 태윤이 피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이제 잃을 게 없어. 같이 끝내자고. 진혁이 철망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아이는 5살이야. 태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한테 그런 말 해봐야 소용없어. 진혁이 일어섰습니다. 면회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을 잡으며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야. 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옥상이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진혁이 난간 앞에 섰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불빛이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진혁의 옆에 서더니 난간을 같이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섰습니다. 진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한테 한 게 없어. 아빠라고 부르는데 지켜주지도 못하고. 서윤이 진혁의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도 못해. 하늘이도 못 버텨. 진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람이는 당신이 살아있어야 눈 뜨는 거야. 진혁이 난간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서윤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옥상에 서 있는 동안 하람의 병실에서 경보음이 짧게 울렸다가 멈췄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들었습니다. 진혁이 다시 병실 앞으로 내려왔을 때 담당 의사가 복도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진혁이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술해. 의사가 말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회장님 상태로는. 진혁이 말했습니다. 수술하자고. 의사가 잠시 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진혁이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독성학자 3명과 간이식 전문의 2명을 그날 밤 안으로 병원으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전화기를 들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전문의 5명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람의 혈압을 붙잡기 위한 생명 보조 장치가 풀가동되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병실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진혁이 수술 동의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맨 아래 빈칸에 펜을 눌렀습니다. 손이 흔들렸습니다. 멈추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서윤이 옆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진혁이 펜을 내려놓고 서윤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람이 눈 뜨면 아빠 왔다고 해줘. 서윤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혁이 하람의 병실 창문 앞으로 갔습니다.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기다려. 아빠 금방 올게.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진혁이 수술실 문 앞에 섰습니다. 의료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진혁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술대 위에 누웠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눈을 찔렀습니다. 진혁이 눈을 감았습니다. 하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트럭 바닥을 쓸던 작은 손, 장롱 안에서 하늘을 꼭 끌어안던 모습, 아저씨 머리에서 피난다며 소매를 올리던 눈빛, 의사가 진혁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시작합니다. 차가운 기운이 진혁의 팔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복도에서 서윤이 하늘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서윤의 옷자락을 쥐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아? 서윤이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조명이 켜졌습니다. 수술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람의 병실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안이었습니다. 조명이 하얗게 내리쬐었습니다. 강진혁은 수술대 위에 누운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옆 수술실에서는 하람의 수술이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벽 너머로 의료진의 목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진혁의 담당 의사가 집도 의사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수치 계속 보면서 가야 합니다. 집도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수술실 밖 복도에서 서윤이 하늘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잠이 들었습니다. 서윤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표시등만 바라보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복도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천보자기에 싼 촛불을 꺼냈습니다. 병원 아니라 불을 켜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촛불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생선 장수 아주머니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포장마차 아저씨가 복도 끝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파사 노인이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만 멀리서 들렸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진혁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의료진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집도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정지. 빠르게. 의료진이 진혁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규칙적인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잠시 후 심박 소리가 다시 잡혔습니다. 집도 의사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계속합니다. 수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서윤이 수술실 표시등이 꺼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늘이 깨어나 서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직이야.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직이야. 6시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복도 바닥에 앉아 있다가 서윤에게 주먹밥을 내밀었습니다. 먹어야 버텨. 서윤이 받아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삼키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가 서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져. 서윤이 눈을 떴습니다.
주먹밥을 다 먹었습니다. 9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다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두 번째 심정지였습니다. 의료진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걸렸습니다. 복도까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수술실 문 앞까지 걸어가 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머니가 서윤의 뒤에서 말했습니다. 기다려. 그 사람 쉽게 안 가. 서윤이 문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마를 문에 댔습니다. 잠시 후 기계 소리가 다시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12시간이 지났습니다. 15시간. 복도의 상인들은 교대로 눈을 붙이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늘이 포장마차 아저씨의 무릎을 베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18시간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수술실 표시등이 꺼졌습니다. 서윤이 일어섰습니다. 상인들이 눈을 떴습니다. 하늘이 깼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습니다.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윤이 다가섰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조직이 안착되고 있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람이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진혁 씨는 출혈이 많았습니다. 당분간 의식이 없을 수 있어요. 할머니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생선 장수 아주머니가 아저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늘이 서윤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는? 서윤이 하늘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수술 잘 됐어. 하늘이 서윤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하람의 중환자실 안에서 기계 소리가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하람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열렸습니다. 하람이 천장을 바라보다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엄마. 간호사가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이 중환자실로 들어왔습니다. 하람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람이 서윤을 보았습니다. 배고파. 서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하람의 손을 잡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하람이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빠는? 서윤이 하람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자고 있어. 곧 일어나. 하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소식이 진혁에게 전해진 것은 진혁이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이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진혁의 귀 옆에 가만히 말했습니다. 하람이 눈 떴어요. 진혁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윤은 진혁이 누운 병실과 하람이 있는 병실을 번갈아 오갔습니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걸을 때마다 복도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진혁의 병실에 앉아 진혁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반대편 의자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그림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얼굴이야. 서윤이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동그란 얼굴에 수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눈 옆에 작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상처 자국이었습니다. 서윤이 그림을 진혁의 베개 옆에 놓았습니다. 그 시각 비서실장이 움직였습니다. 태윤의 잔당들이 퍼뜨린 가짜 뉴스의 출처를 하나씩 역추적했습니다. 기사를 올린 계정, 돈이 오간 경로, 지시를 내린 사람. 서윤이 병원을 오가는 사이 비서실장과 통화를 하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고발장 넣어요. 전부 다.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한꺼번에 할까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한꺼번에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서윤이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진혁의 이름으로 소집한 것이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에 이사들이 모였습니다. 서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사 한 명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자리를 비우신 상황에서 서윤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대신 제가 왔습니다. 이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윤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태윤의 잔당들이 주가를 흔들기 위해 동원한 계좌 내역 이사회 안팎으로 심어진 태윤 측 인사 목록이었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소액 주주들과 시장 상인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시죠? 이사회가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2시간 만에 결의안을 냈습니다. 태윤 측 인사를 전원 직위해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윤이 회의실을 나오며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더 수고하셨습니다. 서윤이 걸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아직 아니에요. 비서실장이 작게 웃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진혁의 병실이었습니다. 서윤이 하람과 하늘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하람은 회복이 빨라 이미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느렸지만 걸었습니다. 하람이 진혁의 침대 앞에 섰습니다. 아빠. 진혁의 눈꺼풀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열렸습니다. 눈이 초점을 잡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옆을 보았습니다. 하람이 있었습니다. 진혁이 하람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들어 하람의 뺨을 만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람이 진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일어났어. 진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하늘이 반대편에서 진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많이 잤어. 진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말했습니다. 많이 잤다. 서윤이 침대 옆에 섰습니다. 진혁이 서윤을 보았습니다. 서윤이 눈을 맞추었습니다. 진혁이 말했습니다. 하람이. 서윤이 말했습니다. 잘 됐어. 다 잘 됐어. 진혁이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조금 났습니다. 하람이 진혁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태윤은 그 무렵 교도소 안에서 자신의 모든 지지 기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사회 결의, 고발장, 주가 안정. 태윤이 교도관에게 물었습니다. 면회 신청 들어온 거 있어.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태윤이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며칠 후 태윤은 교도소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진혁이 퇴원한 날이었습니다. 병원 입구에 상인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 나았어. 진혁이 걸어 나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진혁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살 빠졌네. 밥 먹어야 해. 진혁이 웃었습니다. 생선 장수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하람이 보니까 얼마나 좋아. 하람이 아주머니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혁이 퇴원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을 한 명씩 만났습니다. 한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버티셨습니다. 진혁이 말했습니다. 덕분입니다. 독성학 연구소에는 연구 자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어린이 전용 응급센터 건립 지시도 그날 내려갔습니다. 하람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학교 입학 준비를 했습니다. 서윤이 가방을 사러 가자고 하자
하람이 말했습니다. 아빠도 같이 가. 진혁이 작업복을 벗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가자. 하늘이 먼저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뉴스에서는 하람의 회복 소식을 크게 다루었습니다. 진혁이 자신의 몸을 걸고 아이를 살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혁은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서윤이 그 기사를 읽으며 진혁에게 말했습니다. 기적의 부성이래. 진혁이 말했습니다. 기적은 아니야.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연한 거지. 서윤이 기사를 내려놓았습니다. 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혁이 회사 경영 방식을 바꾼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를 확립하고 자신은 주 3일만 출근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첫 주에 말했습니다. 이사들이 의아해합니다. 진혁이 말했습니다. 익숙해질 거야.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상인들이 진혁 가족의 귀환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가게마다 음식을 내왔습니다. 골목이 잔칫집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막걸리 잔을 진혁에게 내밀었습니다. 진혁이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와 잔을 부딪혔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맛있지? 진혁이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포장마차 아저씨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나도 한 잔. 골목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하람과 하늘이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서윤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 진혁 옆으로 왔습니다. 진혁이 서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게 제일 좋아. 진혁이 말했습니다. 나도. 잔칫집 소란이 골목을 가득 채우는 동안 진혁은 서윤의 어깨를 안은 채 하람과 하늘이 뛰어다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이 깊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혁이 하람과 하늘을 재우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서윤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혁이 옆에 서서 행주를 들었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됐어. 진혁이 말했습니다. 안 됐어. 서윤이 진혁을 흘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건넸습니다. 진혁이 그릇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서윤이 말했습니다. 왜? 진혁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서윤이 그릇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며 서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자자. 진혁이 뒤따르며 말했습니다. 응. 복도 불이 꺼졌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었습니다. 햇살이 시장 골목 지붕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처마 아래 종이꽃이 줄줄이 매달렸습니다. 분홍색, 노란색, 하얀색. 할머니들이 며칠 밤을 새워 접은 것들이었습니다. 풍선이 가게 문마다 묶여 있었습니다. 골목 전체가 환했습니다. 생선 장수 아주머니가 종이꽃줄을 잡아당기며 포장마차 아저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쪽이 너무 처졌잖아. 아저씨가 의자 위에 올라서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안 됐어. 올려. 아저씨가 투덜거리며 줄을 올렸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허리에 얹고 골목을 훑으며 말했습니다. 됐다. 이제 됐어. 골목 안쪽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람아, 넥타이 똑바로 해. 하람이 목을 빼며 말했습니다. 엄마, 답답해. 서윤이 하람의 턱 아래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결혼식이야. 조금만 참아. 하늘이 거울 앞에서 드레스 자락을 양손으로 들었다 놓았다 하며 말했습니다. 나 예뻐.
서윤이 하늘의 머리핀을 고쳐 꽂으며 말했습니다. 예뻐. 하늘이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제일 예뻐. 서윤이 웃었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진혁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입던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짙은 감색 수트였지만 넥타이 없이 첫 단추를 열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진혁이 서윤을 보았습니다. 서윤이 진혁을 보았습니다. 하람이 둘 사이를 번갈아 보다가 말했습니다. 둘 다 왜 그래? 하늘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진혁이 서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자. 서윤이 진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하객이라고는 상인들과 이웃들 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번호표도 식순 책자도 없었습니다. 멍석이 골목 가운데 깔렸습니다. 그 위로 진혁과 서윤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하람이 깃발을 들고 앞장섰습니다. 흰 천에 매직으로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하람이 깃발을 머리 위로 높이 들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하늘이 그 옆에서 꽃잎을 뿌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가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어이구 잘한다. 포장마차 아저씨가 손가락으로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진혁이 걸으며 서윤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호텔보다 낫다. 서윤이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멍석 끝에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진혁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소박한 금반지였습니다. 서윤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서윤이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진혁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진혁이 물었습니다. 언제 준비했어? 서윤이 말했습니다. 몰라도 돼. 골목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진혁이 서윤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놓지 않을게. 서윤이 진혁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나도. 할머니가 눈가를 앞치마로 닦았습니다. 생선 장수 아주머니가 할머니 어깨를 안았습니다. 전파사 노인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됐다. 이제 밥 먹자. 골목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축의금은 그날 저녁 전에 기부되었습니다. 시장 노후시설 교체 비용과 지역 미혼모 쉼터 운영비였습니다. 진혁이 이사회에 공문을 올린 것도 그날이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 건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이사들이 금액을 보고 놀랐습니다. 진혁이 말했습니다. 놀랄 금액이 아니야.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진혁이 혼자 교도소 면회실에 앉았습니다. 강태윤이 들어왔습니다. 수위가 몸에 맞지 않게 헐렁했습니다.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진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결혼했어. 태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만든 시간이 나를 아버지로 만들었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게 사실이야. 태윤이 테이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진혁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 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닫았습니다. 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면회실 문을 향해 걸으며 말했습니다. 잘 있어.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로 나오며 진혁이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깨에서 무언가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강그룹은 그의 가장 행복한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진혁이 도입한 유연근무제와 가족 친화 정책 덕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3배가 늘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는 아이들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이 그 게시판을 보며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잘 됐네.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진혁이 말했습니다. 직원들 덕분이지. 토요일이었습니다. 서윤네 분식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서윤이 주방에서 떡볶이 냄비를 저었습니다. 진혁이 앞치마를 두르고 쟁반을 들었습니다. 손님이 진혁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님 아니세요? 진혁이 쟁반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많이 드세요. 손님이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진짜다. 다른 손님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주시는 순대가 제일 맛있다던데. 진혁이 주방을 향해 말했습니다. 순대 더 있어. 서윤이 안에서 말했습니다. 있어. 진혁이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금방 나와요.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진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사장님이라고 하세요. 가게 안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하람과 하늘은 가게 구석 작은 책상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숙제를 하다가 손님이 들어오면 먼저 일어섰습니다. 하람이 물컵을 들고 테이블로 갔습니다. 물 드려요. 손님이 하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얘야. 하늘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왔어요. 손님이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서윤이 가게 불을 내리고 나왔습니다. 진혁이 앞치마를 벗으며 기다렸습니다. 하람과 하늘이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네 사람이 시장 입구를 나섰습니다.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골목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하람이 진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걸으면서 하늘이 말했습니다. 오늘 손님 몇 명이었어? 서윤이 말했습니다. 세어봤어. 하늘이 말했습니다. 몇 명? 서윤이 말했습니다. 많이. 하람이 진혁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순대 더 먹고 싶었는데. 진혁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먹어. 하람이 말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진혁이 말했습니다. 매주. 네 사람의 발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그림자가 가로등 아래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하나로 겹쳐지다가 골목 끝에서 멀어졌습니다. 진혁이 걸으며 하람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반대 손으로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이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진혁이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배고프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집에 라면 있어. 하람이 말했습니다. 나 라면 좋아. 하늘이 말했습니다. 나는 계란 2개. 서윤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진혁이 말했습니다. 나도 2개. 서윤이 진혁을 흘끔 보았습니다. 눈치 없어. 진혁이 웃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네 사람의 머리카락이 같은 방향으로 날렸습니다. 하람이 걸음을 멈추며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떴다. 하늘이 멈추며 말했습니다. 어디? 하람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진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도 올려다보았습니다. 작은 별 하나가 시장 골목 위로 떠 있었습니다. 진혁이 하람과 하늘의 손을 번갈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네 사람이 나란히 골목을 걸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 자리에 오래 남았습니다. 강진혁은 무정자증이라는 말 한마디로 첫사랑을 내쫓았습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앗아갔는지 그는 시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권력도, 돈도, 회장 자리도 하람과 하늘의 작은 손 하나를 잡는 것만 못했습니다.
진혁이 진짜 아버지가 된 것은 수술대 위에서였습니다. 서명 한 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윤은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시장 골목이 서윤을 품었고 서윤은 그 골목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골목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랑은 화려한 곳에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낡은 담요 하나, 투박한 손 하나, 말없이 옆에 있어준 시간들이 두 사람을 이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